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테리어가 상당히 역시 수도권이라서 그런지 좀 격조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윤 소장님께서 그, 그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책을 제가 선물로 좀 드렸나요? 그래서 목차가 참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작업을 오늘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것 같은데, 오늘 저 프레젠테이션은 사실은 무슨 제가 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뭐 소개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윤 소장님 보신 그 미래연구소인가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왜냐하면 아까 우리 부장님 진짜 좋은 얘기 하셨는데 이게 30년, 20년 이런 간격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약간 제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를 봤을 때 조금 대화가 필요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한 20년을 안 되는 일만 하고 앞에 보이지 않는 일, 미래 일을 끌어당겨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과정을 한 20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내가 지금 진짜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좀 뭔가 냉철하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항상 이렇게 타겟이 이제 10년, 20년을 기준으로 뭔가를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간격이 상당히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서로 만나지 말자. 일들을 항상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어, 그 미래 도시의 마스터 플랜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이 제가 정의하기로는 오래된 얘기긴 한데, 현실의 그 재원과 제도 장치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을 어떻게 분배를 해서 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인가. 이게 마스터 플랜의 정의더라고 보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저 한번 둘러보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미래라는 용어를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뭔가에 대한 얘기를 목차에 담으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목차가 상당히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한번 제가 했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제가 그 부산 에코 하면서 2016년도인가 새만금 210만 평 대통령 그 공약상 210만 선도사업지구, 그때 김경욱 차관님이 지금 인천공항공사 사장님으로 계신 분이 차를 한잔 하시자고 해서 차를 하러 갔는데, 이거 좀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제가 케오트에서 부산 에코 델타 스마트 시티도 열심히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뭐 200만 평이지, 그것도. 여기 되게 세안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필지 하나는 그냥 공짜로 다 줘야 된다. 뭐 200만 평, 50만 평 그냥 주고 나머지는 그냥 공짜로 쓰고 나머지 이제 집객해서 사업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여튼 지금 호수가 4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사이즈는 좀 줄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이제 미래라는 얘기, 이게 벌써 2016년쯤 됐으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네. 7년 지났는데, 새만금 옆으로 지나가면 그 선이 보여요. 지금 도로 닦고 지금 매립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야, 이거 정말 선을 함부로 끄면 안 되겠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저기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지구 단위계, 뭐 토지 용계, 용경, 거기에 몰입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고. 왜냐하면 저기 살 사람은 제가 아니고 한 20년, 지금부터 조성하면 한 10년 뒤에 다 채워지면 결국은 2040년이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프로젝트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부산 360만 평. 이건 제가 2013년도에 영국에서 잘 놀고 있었는데, 진짜 잘 놀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학위도 마치고 차도 아우디 A6 뽑아서 돌아다니면서 대강 뭐 학교에서 대강 일도 하고 열심히 놀고 있었는데,
이게 뭐 그 한국수산공사였죠 그때. 그래서 여기서 360만 평 수변 도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때 제가 웬만하면 잘 안 흔들리는데 빈 땅을 보니까 이 도시계획 설계하시는 분들이 뭐 빈 땅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설레고. 그래서 여기 1년만 있다가 이제 가려고 했는데 한 8년 걸려서 첫삽 뜨고 첫 공동블락은 1대 200 분양도 시켜보고 그 당시에 뭐 그 소형이 잘 팔리고 뭐 중대형은 안 팔린다 뭐 이렇게 그렇게 제가 회사 내부에서 많은 부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건 약간 고급형으로 해서 그 필지가 1대 200으로 이제 분양도 시키고 저기에 스마트 빌리지라고 부산에 그 스마트 빌리지가 있습니다. 축구장 한두 개 정도 사이즈인데 저기에 스마트 국가 시범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저기를 스마트 빌리지란 작은 곳에 모든 기술을 담겠다. 그래서 대통령 행사였죠 사실은. 오시진 않았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44개국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이제 토지에 투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한 해 한 해 갈수록 시행착오를 많이 이제 겪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대구에 또 오게 됐습니다. 대구에 정말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제는 돌아가서 이제 다시 경북으로 복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강원도에서 좀 쉬고 가려고 했습니다. 강원도에 제가 지나가다가 위치가 좋아서 현금으로 산 그 운막집이 하나 있는데 동강 옆에 거기까지 또 대구시에서 찾아오시고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2년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구 K2 대구공항 들어보셨죠? 대구공항이 지금 홍 시장님이 오셔서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 국회의원 다 동원해서 지금 최근에 그 소위 국회 소위도 통과되고 해서 군의도 지금 대구에 편입이 됐고 해서 지금 군의로 이동을 하고 이동하면 빈 땅이 생기지 않습니까? 210만 평. 여기에 대구의 미래 50년을 담을 신산업, 신자본, 신인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야 된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작년 민선 7기 때 이렇게 그렸던 건데 그렇지만 지금 업그레이드 돼서 24시간 글로벌 신성장 도시라는 개념으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30년에 첫 삽을 뜨면 보통 210만 평이 제대로 채워지려면 최소한 15년 아닐까? 2030년이면 15년이면 2045년. 2045년이면 살아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2045년이면 우리 조카들이 거의 이제 한 40대 50대 될 그런 나이인데 그 시점에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 고민이 상당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래 50년에 대구의 미래 50년을 바꿀 내용을 지금 열심히 지금 작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마스터 플랜을 우리 윤 소장님께서 보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인천에서도 우리 기획관님이 이거 그냥 선물 한 거 보내드렸는데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도 발이 좀 갔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같은 공기관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마스터 플랜이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뭐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마스터 플랜이 가지고 있는 정의,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의 현재 리소스를 가지고 분배하고 계획하고 집행할 것인가 계획을 제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 앞에 있는 책들은 지금 이제 그 항구하고 강이 나와 있는데 이제 문화만 쓰면은 이제 수변도시 편은 완성이 되는데 그 옆에 노란색 보이시죠? KPI. 지금 대통령 이제 여기도 설명을 드렸고 저게 좀 지금 동남아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인기가 있고 저기 KPI라는 것인데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저기에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현재 한정된 리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투영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KPI가 나오는데 저거 국토부에서 보시고 법으로 됐지 않습니까? 스마트 시티 특별법에 보면 마지막에 저게 만들도록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잘 몰랐는데 국토부에서 저인데 얘기를 사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누구하고 만들었냐? 위촉연구원하고 둘이서 만들었어요. 사실은. 상당히 좀 놀라운 얘기인데, 그래서 다행히 그 위촉연구원이 보니까 뭐 이런 데는 제가 다녔던 여학생인데, 여학생이 아니죠. 성인이니까.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해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앞에도 불려가서 얘기하고, 우리 뭐 필리핀 대통령은 3번 찾아왔었고, 싱가포르에서 뭐 이런 좀 예상치 못했던 반응들도 좀 있었습니다. 박석기 장관은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우리 대구 아니죠, 서울에 오셨을 때 저런 것들이 상당히 가이드가 된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그러면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투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 할수록 마스터 플랜이 정밀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유신이나 도화 이런 쪽에서도 도리어 제가 부산할 때도 아마 업계 최초로 유신에서는 진짜 종합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을 거예요. 유신 부장 상무님인데, 상무님인데 한 4개월하고 그래픽 디자인을 한 분만 붙여달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부산 쪽을. 그래서 왜 이런 게 아직도 없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자, 여기에 혹시 제가 원래 이렇게 강연하면은 위스키 한 병을 항상 가져와서 질문에 답변 잘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선물로 드리는데, 오늘 급하게 와서 그 대신 이제 현금을 가져왔습니다. 5만 원. 그래서 질문에 답변 잘 하시면 5만 원 제가 드립니다. 위스키 헬스코에 가니까 5만 원 주니까 이렇게 섞인 거, 싱글 말고 섞인 거는 사도록 바카디 이런 거는 700ml짜리 살 수 있으니까, 그 대신 답변 못 하시면 또 5만 원 저희한테 줘야 됩니다. 사실은 답변을 그러니까 함부로 손 들고 뭐 이렇게 막 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혹시 이거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뭐죠? 이게 혹시 답변이 한 80%만 맞으면 5만 원 여기 지금 진짜 가져왔어요. 농담이 아니고.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요? 예, 좋습니다. 자, 여기 이게 뭐죠? 이게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봅니다. 진짜. 강원도 작업실에 가서도 보고, 문제가 안 풀릴 때도 그렇고. 이게 빅뱅이거든, 빅뱅. 빅뱅을 다이아그램으로 한 것인데, 서울대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이런 다이아그램을 이제 도시계획과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이 공간이 어떻게 진화했는가를 한 3시간 강연을 하는데, 저번 주에 했었네요. 제가 그 박사과정이 도시미래학도 제가 가르치는데, 2과목을 가르치는데, 이게 빅뱅이 뭐 도시계획하고 도시 만들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아니고 진짜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간이 원래부터 있었나요? 아니면 뭐 생겼나요? 제가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아니, 부장님, 아까 부장님, 최 부장님한테 계시나 아까. 공간이 원래부터 있었나요? 아니면 생겼나요? 예, 생겼나요? 저거 보고 또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저 공간은 물질인가요? 아닌가요? 어렵죠. 어려워지죠. 그죠? 근데,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미래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서, 오늘 미래 또 연구소에서 또 주관하시니까, 원래 이 저는 초등학교 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었던 사람이 2번 읽었어요. 제 돈을 사서. 근데 그때도 많이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미래와 시간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빅뱅이 정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설로 되어 있는데, 죄송한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입니까? 예,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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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빅뱅에 의하면은 한 5가지가 생겼다고.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존재는 인정을 하는데 잘 발견하지 못한 암흑 물질, 이런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공간과 시간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만들어졌다는 부분. 그게 저는 되게 이제 흥미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물질과 에너지도 만들어졌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공간과 시간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제 이게 우주적인 스케일에서는 이렇고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내려가면 원래 우주에는 네 가지 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중력, 네 가지 맞추신 모음하는 네 가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 진짜 이거 좋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중력, 전자기력, 약핵, 약핵력, 강핵력. 그러니까 중력과 전자기력은 이제 우주적인 스케일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어느 정도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아원자 세계, 원자 세계에 들어가면은 핵력과 강핵력이 있는데 원자 세계에 들어가면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와 관계에 있어서 제가 찾은 미래의 어떤 그 본질인데 이게 아원자 세계에 들어가면은 전자라는 원래 전자가 이게 물질인가요? 아니면 이 뭐죠? 전자가 원래 존재하는 입자 맞죠? 어, 네, 그렇죠. 근데 이게 20세기 100년 동안 물리학자들을 정말 조금 속된 말로 돌게 만든 현상인데요. 이게 관찰을 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전자가 이렇게 바라보면 입자로 존재하는 그 양자역학이 양자 컴퓨터 얘기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얘기로는 우리의 모든 우주의 물질이 이제 아원자 세계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실제로는 관찰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파동으로 다 존재하고 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정설로 된 양자역학의 어떤 기본 이미 증명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 그러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모든 것이 관찰자가 바라보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게 존재하지 않는 파동을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고개를 돌려서 저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 뭐 이렇게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 그래서 아인슈타인하고 보어라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한 100년 동안 논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양자역학하고 이제 아인슈타인은 우주스케일 스케일에서 전자기력, 약핵력, 강핵력 이런 부분이 합력이 됐는데 중력이 아직도 이게 같이 통합이 안 돼서 통일장 이론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근데 그걸 이제 블랙홀에서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 요지는 우리가 미래라는 것이 결국은 형상을 띠고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관찰자, 관찰되어야만 이게 입자가 되고 규정이 된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놀라운 뭐 이런 뭐 물리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시뮬레이션 우주 뭐 이런 거 왜냐하면 관찰되지 않은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시장님이나 뭐 여기 계신 또 우리 부장님들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까 제 프로젝트 세계가 거의 30년 스케일입니다. 30년. 저 30년 스케일 지금 뭐를 담을 것인가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걸 누가 정하고 누가 바라보느냐 미래의 어떤 그 상황을 그래서 저는 똑같은 상황으로 보는 거죠. 관찰자 저는 제 관찰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 200만 평에 대한 미래 50년을 담는 자본과 인구와 인재가 어떻게 담길 것인가에 대한 3터, 1터, 노이터를 디자인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이제 미래가 명확해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명확해지는 그래서 각자의 의사결정 과정들이 결국 미래를 조각해 간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원래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제 이게 빅뱅이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빛의 속도로 다 움직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구 자전 속도가 지금 엄청난 거 다 아실 텐데 태양궤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빛의 속도로 지금 확장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도시계획이 미래를 담는 뭐 건축하고 좀 달라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미래를 담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찰자가 매우 중요한데 이 관찰자가 그럼 어떻게 이 미래를 조각해 갈 것인가의 방법론, 수단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아까 우리 목차에서 찾아보려고 했고 최대한 섬세하게 다루다 보니까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들. 그래서 제 KPI도 사실은 그거와 많이 연계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저희들 뭐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11.4조, 부산 에코 델타 시티는 6.4조, 그리고 우리 새만금은 조성비만 그때 1조 이제 됐었죠. 뭐 합치면 1,000만 평 정도 그거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상당히 이제 의사결정이 치밀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아까 오늘 제목처럼 미래도시 마스터 플랜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자, 그 사례를 부산이라는 것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동시에 지금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마스터 플랜을 만들 때 우리가 좀 고려해 가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지금 우주의 나이가 몇 살쯤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한 13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부산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 마스터 플랜 작업을 많은 과정을 거쳤죠. 실질적으로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 외부의 의사결정과 내부의 의사결정이 더 힘들었죠,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지향하는 바와 이제 원래 기존 조직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적인 방법들, 일단 그쪽에는 아마 생각해 보면 분양 빨리 해서 땅을 팔아서 저 도시를 빨리 이제 팔면 이제 그게 미션이고 저는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미션들. 그래서 그때도 스마트 시티가 국가 시범지구로 부산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 스마트 시티라고 하지 말고 스마트 시티는 지금 뭐 시간이 지나면 다 스마트해져야 될 텐데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다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퓨처프로 미래를 담보하는 도시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외부에 나갈 때는 이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부산 그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를 홍보하고 다녔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보면 그 잘 아시는 그 우리 스마트 시티를 만들 때 UCT라고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UCT. UCT가 상당히 좀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 해외에서는 많이 인용이 되고 있었는데 한국 내부에서는 UCT가 참 빛을 못 발했다 한 7년 정도 그 정부에서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저희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죠. 시범지역 2018년도에 360만 평 부산 지역에 80만 평이 지정이 돼서 세종시는 그때 속도가 느려서 거의 부산 쪽에 올인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동안 이거 뭐 청와대에서 관리하는 프로젝트라서 그리고 거기 아시안 행사도 해버렸습니다. 중공신과 함께.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고생을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때 저희들이 가장 미래지향적인 그 목표가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삶의 질로 너무 간단한 결론으로 났습니다. 결국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Quality of Life, QOL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삶의 질을 많이 높여야 되겠다. 그게 가장 미래 도시의 모습이 아닐까. 스마트 시티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여기가 그러면 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국가에서 이 시범지구를 지정한 겁니다. 80만 평 지정을 해서 특별히 그 시범지구 안에 수많은 스마트 시티 기술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 기술이 보면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만들어 놓으면 3년 뒤면 다시 노후화되고 운영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뭐 디지털 트윈은 구축은 했는데 데이터는 어디서 받아서 어디서 분석하고 어디다 저장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제대로 뭐 정리된 게 별로 없었죠. 특히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 매우 중요했었는데 5G하고 그럼 클라우드를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니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끝단에서 클라우드에서 작동이 안 되면 안 됐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희들이 이 80만 비 시범지구 안에 10개의 혁신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를 어떻게 우리가 구체화할 것이냐. 저기 아까 분홍색 책이 저 앞에 있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본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간접적으로 가지 말고 이 도시에 살게 되면 미래지향적으로 5년 더 오래 산다. 그리고 125시간 전략할 수 있다. 리사이클을 100% 한다. 28,000개 일자리. 이 숫자를 사실은 아마 대통령 보고 때 했던 거죠. 숫자 나오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공기업에서. 근데 이 숫자를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 숫자에 대한 근거를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싶어서 저기 앞에 보시는 분홍색 저 책이 분홍색인가 저게 주황색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월드뱅크 부총재 앞에서 제가 그대로 설명을 해서 진짜 그때는 뭐 뒤에는 길이 없다. 어쨌든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까 딱 두 가지더라. 역시 저희들이 뭐 편견도 있을 수 있지만 큰 조직에 있는 분들은 생각이 많이 크더라고요. 사실 저는 도시를 잘 만들어야 되는 이 생각을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도시라는 곳에 첨단 4차 산업의 기술을 담아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를 창출된 산업의 생산품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한다. 명확했어요. 저도 좀 크게 배웠었는데 그 두 가지가 안 되고서는 국가 경영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인재 바탕으로 수출해서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어 간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걸 가지고 사실 월드뱅크에 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부청제가 와서 이것도 일하긴 한데요. 일화가 좀 있습니다. 그 여성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재부 차관님도 옆에 계셨죠. 그래서 뒤에 모여 계시는데 여기에 부총장님이 여성분 여기 사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피부가 전 세계 어떤 여성들보다 피부가 신선하고 5년 더 오래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스마트 시티에 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겟을 명확하게 정했어요. 그래서 정해서 여기에 어떤 기술을 담아야 될 것인가를 근거도 저기 주황색 책에 담아서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근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게 과연 미래 도시의 마스터 플랜을 짤 때 미래는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마스터 플랜을 작업하지 않고서는 이게 실현성이 떨어진다. 특히 오랜 기간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돈이 민간은 뭐 투자해서 안 되면 파산하면 되는데 이게 텍스페이어 머니가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죠. 지속적으로 투자된 돈이어서 상당히 이제 밀도를 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이 지표를 가지고 미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정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125시간 전략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고 미국에서 제시한 것인데 실제로 되는지를 확인해 본 거죠. 그리고 100% 리사이클은 물쪽을 다시 재활용하겠다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그래서 정말 이게 그냥 저희들이 프로포젠더로 던진 건 아니고 6가지 이 타겟을 가지고 제일 외곽에 보면 킬러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5년 더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125시간 전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 얼개를 좀 만들었어요. 이것도 중앙에 스마트 시티 담당자가 저희 회사 찾아와서 그때 공사에서도 이런 걸 만드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좀 상했는데 상당히 섬세하게 잡았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제가 이걸 작업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지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세계처가 합해져 있었어요. 스마트 시티 때문에. 세계처가 보통 세계처면 한 처가 과가 한 3개, 4개 있잖아요. 그러면 30명을 기준으로 한 120명이 합쳐져서 이걸 담당을 하고 했던 겁니다. 스마트 시티. 그리고 현장에는 건설단이 또 있었고 건설단이 한 100명이 넘게. 그걸 보면 부산 에코 델타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 한 240명 정도가 한 4년 동안 거의 뭐 오랫동안 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거기서 제 인생에 가장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교훈을 얻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런 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5년을 어떻게 이렇게 또 오래 살 수 있느냐 예를 들자면 저는 앞으로 우리 그 인천도시공사에서도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개발 사업과 많이 관련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5년을 어떻게 더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당시에 논리들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가로채게 미국 암센터의 연구를 보니까 사람이 5시간 걷고 하루에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얼마 정도 걸으면 얼마 정도 산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더라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는지 제가 직접 기안에서 뽑은 박사님하고 같이 작업을 좀 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산이 또 재난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래서 5년 정도는 더 잘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담아봤고 두 번째는 시간 부분인데요. 이 모빌리티 부분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트래픽 죄송합니다. 교통체증 이런 것들 어떻게 스마트하게 우리가 전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 이건 매우 이제 통계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서 한 60시간 정도 전략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 상당히 미래적인 얘기를 우리가 앞으로 당겨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리고 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 한 35시간 저기 또 줄여갈 수 있겠다. 이런 고민들도 담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생산성 관련 부분, 특히 행정과 관련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자정부는 세계 1위잖아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저도 사용해 보면 저는 이제 집이 런던이기 때문에 개인 통관 번호도 그 자리 여기서 바로바로 다 발급되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루 만에 받아서 이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혹시나 어디 가시면 건강검진 속도가 느리는 게 기다리는 이런 말 하시면 정말 사치스러운 얘기가 되는 것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거 다 받으려면 영국 같은 경우 한 2, 3개월 걸립니다. 피 검사하는데 뭐 일주일, 엑스레이 찍는데 일주일, 진짜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성 부분은 엄청 이미 빠른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 다 놀라고 가지 않습니까? 왜 놀랐냐면 환승 시스템이 너무 놀라고 지하철 깨끗하고 넓고 안에 와이파이 터지는 거 그리고 이 효율성 등 부분들 너무 놀라고 버스 환승 체계 이 다 속도와 관계된 문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속도 부분은 사실은 세계를 점유하고 있다. 감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행정 부분도 상당히 일리 있게 작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21시간 헬스케어 제가 제일 많이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부산 할 때는 그 엄청난 양의 땅에 이 산단이 아름다운 강 사이에 있어서 저거는 헬스케어로 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리모트 헬스케어, 원격 진료, 고객은 아센, 중앙아시아 거기에 서울대 병원 같은 종합병, 병상 1,000호 정도 되는 종합병원 유치를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도시계획 허가가 난 토지용의 산업용지를 바꿔서 체리용 글로벌 헬스케어 진짜 토지용 싹 바꿨습니다. 바꾸고 거기에는 사는 사람들이 원격 진료가 가능하게 해보자. 그래서 그 원격 진료가 가능하니까 사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뭐 이렇게 가능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부산대에서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원격 진료 하다가 렌즈에 자기 눈을 가까이 대면 이 백내장이 그 자리에서 검진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안 믿기시죠? 그거 한번 이렇게 눈에 떼면. 근데 이 정확도가 99%. 안에 아세네 쪽엔 정말 백내장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시술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스마트 빌리지 56세대, 부산에 이제 56세대 스마트 빌리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입해서 실제로는 그때 문 대통령이 뭐 한 10분 정도 오신다고 2021년 12월이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못 오시긴 했지만 그때 저희 주장은
아센에 계신 분들 초대해서 저거 재워야 된다. 1박 2일. 재워서 56시대 꽉 채워서 이렇게 가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 헬스케어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도전적이었죠. 미래지향적인 영역입니다, 사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5시간 1년에 스마트 파킹은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부산 밑에 지하 주차장에는 이 모빌리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 공간에 박물관, 미술관 같은 거 같이 연계해서 스마트팜도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 또한 4시간, 실제로 4시간 정도 전략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 어떻게 4시간을 전략하냐. 1억 정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해서 들어서 주차장 앞에 차를 주차하면 들어서 그래서 한 3대 정도 저희들이 실제로 구입을 해서 근데 이게 뭐 3대 가지고 되겠냐. 근데 정말 한 대씩 설득해서 이렇게 제한하는 게 만만한 길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시범지구이니까 이런 걸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쳐 보니까 한 125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쉽지 않은 얘기지만 대외적으로 125시간을 우리가 전략한다. 부산에코 델타시티에 사시면 최소한 125시간을 가사에 환원을 하든 자기 개발을 쓰든 또 어떤 용도로 쓰든 125시간을 세이빙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아까 6가지 킬러 아이템들을 이제 전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과정상에 있는 얘기고 결국은 미래 도시를 만들 때 마스터 플랜의 그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상업적인 목적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제시를 해야 되겠죠. 상업적인 것은 최대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은 자본의 논리를 거스릴 수는 없지만 이거는 지금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충실한 거고 만약에 제가 민간에서 요구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자본이 주변의 상황을 거스르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국가 시범지구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렇게 숫자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키하죠. 사실 질문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한 6개를 만들어서 아시안 행사 때 지금 이제 우리 부스에 올려놓으니까 LH가 좀 힘들었죠. 한 4년 동안 저하고 일하면서 사실은 LH가 10억 쓰면 저희들은 한 3, 4억 써도 부스에는 항상 저희 쪽에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좀 뭐 자랑이 아니고 실제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LH 경영진들이 저 친구 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들을 아주 명확하게 담고 실제로 지금도 새만금도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랜이 따로 있었는데 이런 접근을 우리가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는 얘기를 가이드라인을 많이 실제로 제가 마스터 플랜도 스마트시티 버전은 깊숙이 관여해서 제가 제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더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 3개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참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 스마트 시티와 미래 도시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많이 다가왔는데 그러면 현재를 기점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미래를 규정하고 있는 큰 트렌드가 뭐냐. 그 큰 트렌드가 지금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간물어 보고 싶은데. 숫자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확실히 온 건 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챗 GPT를 보니까, 제가, 저희들이 이제, 사례를 찾으려고 우리 동료들이 한 3주 고생한 거를 그날 제가 챗 GPT를 오픈하고 로그인해서 사례 영어로 치니까 정말 리스트가 그냥 정말 이제 검색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이제 정말 시대가 무서운 시대에 돌아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많은 부분 도시 자체가 반도체가 돼야 된다. 인공지능 기반.
인공지능 기반이 돼야 되고, 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디지털 변환이라는 큰 화두가 이제 작동이 되는데, 우리가 도시를 만드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그림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느꼈던 거고 하면서 보시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앞으로 우리 부장님쯤 되면 예전에는 이제 주장에 시행집 해놓고 선 끊고 용적률 검토율 지구 단위 계획 정도만 작업을 하면 우리의 할 일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용역한 산업 정도 발주해서. 근데 지금은 그게 거기서 끝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크게 한 4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그다음에 AI 분야, 이제 요즘은 메타버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3가지, 죄송, 4가지의 큰 기술 영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가 바둑은 가로 세로가 19개입니다. 이걸 우리 수학에서 배운 경우의 수로 하면 19 곱하기 18 이렇게 가보시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알파고가 4대1로 이겼나요? 4대1로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4대1입니다. 그죠? 그때 알파고가 쓴 전력이 100만 와트 정도 되고, 이세돌이 한 20와트 정도. 20와트 썼던 20와트. 그래서 이면세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로봇이 막 뜨고 있지만 결국 로봇이 배터리가 약해서, 배터리가 무겁고 약하니까 이게 로봇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기술이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소형화되고 경량화돼야만 앞으로 로봇이 작동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차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현안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키워드가 나오는데, 도시 차원에서 보면 이 도시를 한 판을 그대로 이렇게 구축을 해서 가상세계 얹어놓고 거기서 운영 관리를 해보고 의사결정을 해서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실제로 예를 들자면 이제 뒤에 보여드릴 텐데, 뭐 최적의 용적률 검토율, 또 지금 이미 그런 스타트업들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인천이나 요 주변 지역에 한 10,000평 정도는 재개발하면 이게 사업성이 나오는지를 지금 돌리면 30분 만에 가능한 거 아시죠? 나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 제 프로젝트에. 경기 구역 밖에 있는 곳은 재개발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돌려보면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을 해서 데이터는 전부 다 국가에서 제공한 데이터. 정확도는 물론 다시 나중에 보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대에 와 있어서 저 오른쪽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미래에 있어서. 그래서 저 미래 시대의 마스터 플랜 과정은 결국은 디지털 버전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오른쪽 세계에 있는 마스터 플랜을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사실 왜 같이 만들어야 되냐. 이게 욕을 얻어먹고 4억 주고 만들었던 그 디지털 케이블인가? 그 케이블 박스인데 그때 대통령이 오신다는 그 56세대 스마트 빌리지를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저 박스 세팅하는데 가로 세로 4m, 높이 4m인데 한 10억 줬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때 장비가 무거워서 뒤에 등에 메고 그래서 저게 2018년도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렌즈인가 그때 렌즈가 이제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걸 끼고 저기 들어가면 실제로 저 시범지구 내에 일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한 판을 떴죠. 근데 레벨 1, 2, 3, 4가 있는데 4가 제일 높은 레벨인데 저때 그 1 수준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깨본 사람들은 상당히 좀 그것도 뭐 LH가 아니고 수상공사에서 했다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물 전문 회사가 시범지구 지정이 됐는데 디지털 트윈은 장관님 오신 자리에 AR도 구현하고 저건 이제 대통령이 오셨을 때 구현했고 저기 뭐 화성 정상들 다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보고 실제로 정말 정밀하게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가로를 상점에 들어가면 이렇게까지 구현을 해서 집으면 가격 나오고 실제로
차를 타고 가는군요. 그래서 근데 저기 비가 왔을 때 비가 어느 정도 차는지까지도 이렇게 시뮬레이션.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기술들이 상당히 앞에 와 있구나. 2018년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벌써 4년, 6년이 지나요. 7년이 좀, 5년쯤 되네요. 그래서 지금은 더 정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부산 에코 델타시티의 첫 분양된 아파트 단지를 저희 설계 공모를 해서 만든 거를 저기 시뮬레이션에서 올렸어요. 올려서 경관 심의를 봤는데 전국 최초로 강서구에 부산 강서구 구청의 경관위원들 10명을 초대를 해서 저걸 끼고 실제로 보고 경관계획을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경관을 득했죠. 분양을. 근데 저게 뭐 옛날에 우리가 그냥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 옮겨내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안에 개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개체. 지금 안경 낀 사람이 개체입니다. 지금 안경 끼고 낀 사람이 보고 있는 내용을 지금 벽면에 표현한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저기에다가 저 도시 바닥에 이렇게 휴대폰을 대면 안에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다 나오고 전기 배관, 전기 배관을 클릭하면 연도, 구입 연도, 재질, 그다음에 누구 담당자 이런 것이 싹 다 뜨게 그렇게 실제로 시범지구 내에 시범을 보여줬어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디자인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 좀 다가와 있어서 그러면 도시를 만들 때 이런 것들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공격을 좀 많이 받았던, 공격이라기보다는 우려죠.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려인데 이 부산이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쓰나미 오면 괜찮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받아서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즉 이렇게까지 가능하대요. 알갱이인데 격자 2m, 직경 2m. 저기에다가 속성을 주면은 뭐가 되냐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 정보, 그죠? 이런 것들 나이, 성별, 연령 해서 상업지구에 뿌리면 이 스페이스 싱테스라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이제 패턴이 만들어져. 이건 쯔나미가 밀려오는 겁니다. 빨간색은 빠르게 밀려오는 거고 이거 하는데 이게 몇 분 하는데 정말 비싸게 준 거죠. 사실 근데 이 작업들이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5G하고 연결된 이제 파워가 커지면서 실제 저렇게 해서 잠기는 곳하고 피난처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안경을 끼게 되면 실제로 저게 이제 개체가 2m의 알갱이지만 이게 알고리즘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가 되나요? 각자의 개체가 알갱이가 2m짜리 알갱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알고리즘. 자, 우리가 보통 로봇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물리적인 것에 탑재가 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로봇 가니까 터미네이터처럼 그 알고리즘이 가상세계에 탑재가 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바타가 되는 아바타. 맞지 않습니까? 가상세계.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계시는 우리 부장님들 실체를 아바타에 구성을 하고 거기에 각각의 부장님 속성을 담은 거를 담아내면 아바타, 영화 아바타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사실. 현실과 가상에 연결되는. 그래서 가상세계 똑같이 만드는 이제 좀 오래된 용어이나 좀 디지털 투이나 용어들이 만들어져서 이 경험이 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현실 세계에 디자인을 하지 않고 해도 이미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에 뭐가 가장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이걸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할 때 무엇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부산시하고 이렇게 설문을 한번 돌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조권이 되게 문제가 많이. 예를 들자면 저기서는 일조권 작업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세팅만 해주면 쫙 이렇게 도로반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부산은 물에 많이 잠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뮬레이션도 지금도 저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일례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다시 좀 뒤로 돌아가면 그래서 아마 지금 인천도시공사가 공공기관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뭐 공공성을 많이 반영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미래 도시를 이제 만들어 갈 때 마스터 플랜을 짤 때는 사실은 저 오른쪽 영역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을 해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상당히 고도 자본주의 용어입니다. 이게 뭐 산업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고 고도의 자본주의적인 용어.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속성은 이 자본을 축적하는 정치 경제 구조인데 이 자본이 항상 한계에 도달을 하거든요. 건축 환경도 자본이 이렇게 모여서 올라가잖아요. 돈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자본의 집적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회학자는 이 건물을 자본에 응고된 자본의 응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가상세계로의 어떤 경제 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느낌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들 조카가 제페토라든가 컴퓨터 앞에 시간을 보냈는데 컴퓨터 안에서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 뭐 NFT도 있고 뭐 블록체인 이렇게 해서 그 외국에 한 18살짜리 애가 블록체인 이런 것도 제안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전부 다 이게 어디서 작동이 되냐면 가상세계에서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메타버스 세계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자본화시키고 가치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블록체인이라는 특별한 암호 기술이 받쳐주지 않고서는 그게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결국 앞으로 이 디지털 전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키 요소가 되고 거기에 빅데이터도 다뤄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 또 아바타 메타버스 세계도 만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메타버스 세계가 만들어져야 거기서 가상세계에서 어떤 경제의 거래도 이루어지고 소통도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앞으로 큰 관건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과 비슷하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 되게 좀 난제이긴 한데요. 저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대구나 이제 갈수록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인천도시공사에게 여기 앞에 이 지역을 가상세계로 해서 이게 유명한 지역이라는 그래서 여기에 분양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어서 안에 가상으로 분양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BTS 진이 인천에 누가 친척이 있어서 그 가상세계 안에 이건 내가 구입하겠다. 그렇게 해서 NFT, 블록체인 기술로 NFT 걸어서 한 4억에 팔렸다. 김연아가 예전에 송도에 거기 사무실 하나 쓰고도 거기 회자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도시가 작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와 있어서 저는 디지털 변환 시대란 그 강의 오늘 특강 제목에도 적었지만 이게 저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지금 앞에 계시는 우리 의사결정하시고 실제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직면해야 될 큰 현안인 것입니다. 현안이고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은 이 선을 긋지 않고 코딩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딩. 저는 코딩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코딩 그냥 코딩 이게 아니고 선을 이렇게 긋는 게 아니고 캐드 하듯이 코딩을 이렇게 자기가 만들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공지능이 손정희 씨가 예전에 와서 인공지능 얘기하고 그냥 가셨다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의 코스는 로봇이거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길거리에 카센터가 사라지고 그 카센터가 로봇 수리하는 이제 대리점 수리점으로 바뀔 가능성도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 로봇의 주체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아니지만 고도의 정밀한 인공지능 기반의 하드웨어를 가진 로봇이 물건을 사고 다니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도 인구 감소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봇, 아바타, 기존 인구 항상 곱하기 3에서 이 세 가지 경제만 잡으면 인구를 3배 늘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제 도시를 활보하게 될 가능성이 사람이 아니죠. 로봇도 활보할 다닐 가능성이 조짐이 실제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로보틱스에 관계된 분들 보시면 일단 서빙 로봇이 조금씩 등장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다니고 있고 나중에는 아마 소셜 케어 그다음에 치안 공공 같은 데 치안
다니면서 이렇게 치안 문제들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도시 공간에도 로봇이 다닐 수 있는 루트가 있어야 돼, 자전거처럼. 이게 요즘 제가 좀 많이 이제 앞으로 30년 뒤에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몰라. 30년 뒤에 UAM이 지금 인천에서 왔다 갔다 2026년 상용화 시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드는 도시 공간에 대한 관념들이 정강 현실처럼 현실 세계도 고민해야 되고, 도시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특히 이제 도시의 성장, 경제적인 부분을 관리해서도 메타버스 세상, 가상세계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하고 운영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그래서 우리 가르친 학생들에게는 한 번씩 오른쪽 영역을 공부를 많이 해야 진로가 확실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대규모의 도시 개발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변화 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저는 미래도시의 어떤 마스터 플랜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어려운 영역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오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정리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얘기를 가다듬으면 실제로 만든 겁니다. 이거, 러시아까지 가서,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우리 현실 세계는 토지 연결을 만들면 되는데, 이 가상세계, 저게 작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저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이제 뭐냐 하면은, 좀 복잡하죠. 이거 하나 만드는데, 그 밑에 있는 박사 한 분 거의 뭐 실신할 정도로 밤샜던 건데, 근데 이게 뭐 증명된 건 아니고, 이 가상세계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토지 연결을 짤 것이냐, 그런 개념이죠 사실. 이게 작동이 되려면 데이터 기반에, 그러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저도 아직 100%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 각종 우리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서비스들이 데이터를 받아서 클라우딩에 올리고, 그걸 최대한 최적화시켜서 블록체인으로 보완을 하고, 보완한 데이터를 각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 전달된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분석하고 해서 의미 있는, 그러니까 세멘틱 기술, 의미 있는 데이터로 해서 인간이 보고 판단을 할 것이냐. 그건 뭐냐면 이제 TV에 보시면 교통통제센터에 보면 스크린 많이 있고 뭐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처럼 이 가상세계, 죄송합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세계에 있는 그런 그 스마트 시티 분야의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해서 도시를 운영 관리하려면 여기에 대한 이런 죄송합니다. 이 청사진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를 하나하나 지금 열심히 지금 IT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럼 여기 센서는 또 어떻게 박아야 될 것인지. 로봇이 한번 다니려면요. 구글은 아시죠? 구글 자율주행차. 200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구글 회장이 구글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에 한번 뜨면 1초에 3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된답니다. 1초에. 그러니까 안전해야 되잖아요. 예, 거의 뭐 초성밀하게. 그래서 1초에 3기가바이트 데이터, 2초는 6기가 막. 근데 그 데이터가 다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빨리 판단해서 버릴 거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분석해서, 그러면 컴퓨팅 파워가 무시무시해야 되고, 그 다음 데이터가 오는 속도가 아무리 비슷 속도로 오지만 우리 교통사고는 뭐 1cm, 2cm 오차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려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서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될 것인지 처리하는 이 프로세서, 이런 것들 보면은 엄청난 영역을 이제 같이 다뤄야 되는. 그래서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지털 변환 시대의 핵심 영역과 기술들이 여기 스마트 시티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이게 바로 미래의 먹거리다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지구를 지정을 해서 여기서 한번 테스트배를 하고 이게 잘 되면 전국으로 확산을 해서 향후에는 해외로 수출해 나간다. 실제로 얼마 전에 만수르가 오지 않았나요? 만수르가 와서 네옴시티, 네옴시티 아니 만수르 맞죠? 거기 사실은 전부 다 프로포젠다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 기술, 반도체 기술, 우리 한국의 물 기술, 건설 기술 이런 것 때문에 만수르가 다 우리 기업을 총수들 다 만나고 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수와 담수합처럼 만나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스마트 시티 한동안 했던 것은 여기에 첨단 4차 산업의 첨단 기술들이 도시에서 한번 실험되고 증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업이 나왔을 때 상당히 좀 약간 좀 감동 부분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 진짜 인간 사회가 정말 특별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200만 평의 마스터 플랜을 제가 지금 조금 요약을 한 건데요. 사실은 보통 우리 뭐 용역하면 3번이면 끝이 나는데 한 3번까지면 끝이 나는데 3번에 있는 노형 중에 보면 탄소 중립, R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경제, 재생, 문화, 뭐 도시 브랜딩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할애가 돼서 이제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터 플랜에. 그래서 결국 도시를 만든 사람은 그 도시의 이념과 비전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마스터 플랜에 담지 않고서는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담는 과정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화두를 실제로 현업을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미래지향적인 마스터 플랜이 될 수 있어서 사실 그래서 이런 작업들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자의 챕터에 상당한 많은 내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사실 또 저기에 또 재원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도 많이 투자를 해서 각각별로 용역도 나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한 11.4조 원 정도 액수가 든다고 하던데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그게 상당한 부분은 이제 저런 과정을 거쳐서 한 30년 뒤, 20년 뒤에 미래도시 모습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하고 네,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디지털 변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인간 사회를 만든다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는 공간들을 이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한 네 가지 화두가 세 가지 화두가 앞으로 우리 마스터 플랜을 작업을 하고 또 내용을 구체화시킬 때 좀 필요하지 않겠나. 뭐 첫째는 이미 나왔던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 이 도시를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상당히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100세 시대. 제가 가끔씩 좀 힘들면 목욕탕에 가는데 목욕탕 거의 안 갔습니다. 한 10년 넘게 안 가요. 얼마 전에 동네 목욕탕을 가니까 그 입구 쪽에 그 책장 같은 곳에 전부 다 이렇게 가방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월별 비용을 지불하고 제가 들어가니까 할아버지 한 6-7명이 다 쳐다보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젊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부 할아버지들이 목욕탕에서 저녁에 이렇게 앉아 계시던데 사실 제가 유학 갔을 때 97년도에 왜 영국에 저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가 또 일하시는 분도 많고 이제 지금 그 시대가 정확하게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세 시대의 부분 원래 이제 결국은 인간이 모든 것이 주체이기 때문에 이 고령화 시대의 100세 시대의 문제 도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왜냐하면 경제적인 구조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부분도 그렇고 특별히 또 우리 도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오래 살면 한 70억 됩니까? 한 7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소멸한다고 인구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지구적인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거지 인구가 지금 한 70억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 기후 변화가 좀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제가 뭐 대통령 직속 이렇게 지역 전문위원회 있지만 뭐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전략이 국가 차원에서. 그렇지만 이게 정말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것들도 지금 크게 한 3가지 측면에서 도시를 만드는데 제일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이 수도권이라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3가지들이 도시의 어떤 비전과 방향을 정하는데 상당히 변수로 작동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또 같은 그림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새만금, 부산 에코 델타 스마트 시티, 그다음 대구 K2 종전 부지 이렇게 작업을 거의 100만 평 이상이 다니는데 전부 다 거기서 이렇게 도시계획의 전체 10년, 20년, 30년 이런 내용들을 담다 보면은 가장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그 미래의 불특정한 상황과 살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느냐. 현재 세대가 지속 가능한 얘기가 맥락이 비슷한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가치가 아까 양자역학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 현실의 관찰자가 만드는 현실의 재구성이 투영된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저렇게 그려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리소스와 상황 그리고 해안 통찰력이 가지고 현실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미래가 된다는 느낌을 제가 마스터 플랜을 하면서 지켜보면서 그래서 너무 미래를 막연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현실에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재구성되고 이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가 결국은 미래의 어떤 모습을 결정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적으로 지금 빅뱅도 어떻게 보면 미래에 정해진 얘기입니다. 슬라이드가 다 정해진 얘기인데 다만 시간 축이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도시 마스터 플랜은 현실의 관찰자의 어떤 명확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의 어떤 리소스를 최대한 재구성을 합리적으로 해서 투영해서 가시화시켜서 현재와 다음 세대에게 같이 나눠가는 게 그래서 저는 마스터 플랜적인 어프로치를 상당히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이걸 매우 습관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이제 업무 분장이 돼 있으면 직원들하고 업무 분장을 시키는 항상 자기 업무 분야는 단행본을 만든다. 미니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바로 그게 시장이면 시장님, 뭐 사장이면 사장님, 그리고 외부에 중요한 VIP면 VIP. 그래서 2번 일을 하지 말고 마스터 플랜적인 어프로치로 업무를 실제로 그렇게 좀 많이 주문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가지고 같이 우리 중요한 분들인데 설명도 드리고 뭐 이런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스터 플랜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 자체가 미래 가치를 많이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든 마스터 플랜이 상당히 미래와 연계되어 있어서 미래에 대한 그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도시계획을 개인적으로 했던 거에 대해 원래 건축을 잘하려고 유학을 갔었는데 건축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다가 도시가 흥미로워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건축가 출신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참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사실 제가 허를 찔렸습니다.